자, 이제 이어서 진행합니다. 왜 이제 약용작물을 빼놓았느냐? 약용작물은 너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약용작물 한번 얘기해 볼래요? 인삼, 도라지, 더덕, 짠데, 그 다음에 충격적인 게 제충국. 제충국 들어봤나요? 제충국은 옛날에 충을 제거하는 거다 해서 제충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어디에 써 있느냐? 옛날에 배탈 설산하고 했을 때 이거 먹으면 먹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독성이 아주 세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원체 이제 신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다. 그리고 또 뭐 관절에 좋은 두충부터 시작해서 또 구기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통상적으로 뼈 관절에 좋은 거는 이 자자가 들어간 애들이에요. 자자가 들어간 애들은 주로 이제 관절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약용작물은 솔직히 얘기해서 약용작물 아닌 작물이 없어요. 여러분들 약용작물을 공부를 4시간 해서 여러분들 머리는 한 일주일만 하면 거의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4시간씩 일주일만 해보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 관절에 좋은 것 아니면 폐에 좋은 것 기관지에 좋은 것 알 수 있어요. 그럼 약용작물이 몇 종이냐? 몇 종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잠시 전화가 와서 항공 모드를 안 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작물들이 다 약용작물이다 하면은 짜증나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밟고 다니는 그 잡초들 있죠? 네. 잡초들 중에서 약용들이 엄청 많아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만 공부하면 거의 분류를 할 수 있다. 다음에 내가 유튜브 찍어가지고 한번 올려볼게요. 이야, 이런 것도 이 잡초가 약용이가 할 정도로 여러분들 놀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학기 때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핵심적인 거 여러분들 공부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세요. 딱 2가지만. 없어? 그거 하지 마자는 얘기인데 공부하자 하기 싫다 하면 문제가 있는데 인삼하고 도라지만 합니다. 이번 학기는 다 하면은 너무 많아요. 근데 나머지 분류는 유튜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히 얘기합니다. 인삼은 약리성이 너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또 토양 속에 있는 지력을 엄청나게 많이 양분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예정지 관리라고 있어요. 미리 인삼을 재배하기 전에 최소 1년, 길게는 3년까지 미리 인삼 재배할 곳은 딱 준비를 합니다. 다른 작물 재배 안 합니다. 그래서 토양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인삼을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인삼 씨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빨간 꽃이 핍니다. 빨간 열매가 맺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렇게 열매가 들어 있어요. 그럼 요걸 이제 해서 묘상이라든지 이 묘상이 있으면 여기다 파종을 해서 이제 싹을 틔우는 거죠. 소위 키우는 거죠. 요렇게 해서 이제 이식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 인삼의 특징이 여기 여기 나오나? 그러면 이제 여기 자 예정지 관리를 해서 이렇게 두둑이고 여기 이제 높은 곳이 이랑 두둑입니다. 이렇게 두둑 이제 고랑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1m 150cm 간격으로 관리기를 갖고 쫙 지나가면서 이렇게 두둑을 형성하는 거죠. 결국은 이랑을 만드는 겁니다. 요거는 고랑이라 하죠. 배수되는 물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고랑이라고 높은 부분을 두둑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인삼하고 더덕 있죠, 더덕. 연관되니까. 더덕 얘들은 태양빛을 많이 안 좋아해요. 오히려 햇빛이 많이 비치면 얘들이 시들어. 가시요. 그래서 뭐 한다, 여기다가 가리막을 설치를 합니다. 가리막. 네.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더덕도 그래요. 그럼 더덕을 여러분들이 노지에 막 재배를 해 놓으면 어떻다? 조금 수량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늘막을 지금 차광망이라고 하죠. 차광망을 설치를 해 줍니다. 차광망. 그러면 더덕하고 인삼은 잘 자란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제 요렇게 인삼을 심었다 하면 여기 잡초가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뭘 한다? 피복. 덮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옷을 피복제를 하잖아요. 덮는다. 뭘로? 주로 지프로 많이 덮어요. 덮어 놓으면 지피 하는 역할이 많다. 피복해 놓으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수분 증발을 일단 방지를 해. 그죠? 수분 증발 방지. 그러니까 항습 조건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그게 이제 있고, 그 다음 잡초 방지도 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빗물이 바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흙이 있으면 흙탕물이 막 튀겠죠. 튀면 잎에 다 가죠. 그럼 잎이 문제가 되죠. 광합성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그죠?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 여기서는 병해충 발생을 또 줄이는 역할도 지피합니다. 그래서 지표의 그 미라클 효과. 지표는 뭔지 아시죠? 배를 재배할 때 잎이 있고 이 줄기가 있고 이삭이 달리잖아요. 수확하는 것은 우리 이삭이죠. 근데 이제 요렇게 한 30cm, 40cm 또는 아니면 안 잘라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긴 상태로 1m 정도로 해서 그냥 피복하는, 그렇게 해서 재배를 합니다. 그 몇 년간 하느냐? 과거는 이제 6년간을 했었어요. 6년을 하니까 이게 병해충 발생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농약을 많이 치야지. 병을 방제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살충제, 살균제, 농약을 많이 살포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약용으로 써야 되는데 농약으로 쓸 수 없다. 친환경이 어렵다. 그죠? 그럼 결국은 이게 6년 안 하고 5년 하니까 병 발생, 충 발생이 적더라는 거죠. 그래서 6년근은 잘 안 나와요. 그럼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건 5년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5년근하고 6년근하고 그럼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결국은 여기 또 나오나? 이 사포닌이거든요. 결국은 도라지도 사포닌이에요. 그 아린맛, 쓴맛 나는 거. 그게 사포닌이에요. 그러면 요게 사포닌이 결국 핵심인데, 그 6년근하고 5년근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큰 차이가 없더라. 조금 차이 나더라. 그러면 더 이걸 실제 이제 우리가 인삼을 먹었을 때, 그냥 생으로 먹었을 때 흡수가 몇 프로 되느냐? 10에서 20% 밖에 안 돼요. 이래도 안 돼. 생으로 먹을 수도 없죠. 잘 못 먹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히팅을 해서 냄비에 넣고 끓여서 주로 먹죠. 주로 그렇게 먹잖아. 다시 그릴까? 자, 여기 이제 냄비가 있어요. 자, 고정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히팅을 해. 그죠? 램프에서. 그러면 여기 이제 주전자든 어디든 인삼을 넣고 끓이면, 장시간 끓이면 안에 있는 사포닌이 추출돼 나오겠죠. 기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린 맛이, 쓴맛이 싹 나오는데 그게 뭐냐? 사포닌이에요. 그 사포닌이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복잡닭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약한 불에서 끓여 먹어도 실제 여기 있는 사포닌 흡수를 10%, 20% 밖에 흡수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흡수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다? 홍삼 들어봤나요?
홍삼. 여러분들 주변에 홍삼 많이 팔잖아요. 맹결 선물 때. 그 다음 흑삼이라고 있어요. 흑삼은 9번 쪄서 9번 말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 한다? 여기에 있는 인삼에 있는 사포닌이 거의 다 방출되어 나오고 분자량이 큰 것들은 우리가 흡수를 못 하는데 흡수가 다 된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되게 한다. 9번 찌고 9번 말리는 것을 구포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삼은 우리가 지금 가공산업에서는 여기까지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인삼 하면은 유명한 주산지가 어디다? 충남 금산이 가장 과거에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북한에서도 상당히 인삼이 유명했죠. 강화도에도 상당히 지금 인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매출액으로 보면은 한 3조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가공산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수삼으로, 그냥 바로 캔걸 수삼이라고 그래요. 수삼으로 판매하면은 가격이 별로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기 금산에 한번 가보시면은 판매하는 데가 있어. 그걸 이제 그 도매상들이 와서 다 사가지고, 그죠? 예, 그런 거 수매할 때 보면은 대단합니다. 그런 지역별로 이제 와서 구입을 해갑니다. 그 가격은 상당히 이제 좀 낮은 가격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가공을 해서 흑삼까지 만들어서 하면은 부가가치를 창출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라지로 한번 가볼까요? 복잡하게 하지만. 자, 도라지는 기본적으로, 그럼 인삼은 주로 어디 좋은가요? 인삼은 어디에 좋다? 기력 회복이잖아요, 기력. 힘입니다. 그 힘을 우리가 세 개 합치면 뭡니까? 협동할 때 이 힘이잖아요. 힘력자. 이 힘입니다. 이 파워. 그러니까 기력이 약해서, 이렇게 비실비실하는 분한테 뭘 한다? 뭐 애들 있으면은 이거 인삼을, 그죠? 흑삼을, 홍삼, 뭐 이런 걸 딱 먹이면,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인삼의 가장 큰 효능입니다. 기력 회복입니다. 힘을 내는 거. 근데 요즘은 전보다 힘이 너무 좋아서 탈인 경우가 많죠. 그죠? 예, 그래서 과거의 영화는 많이 지금 사라져 가고 있는 게 인삼이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통해서 이 지금 파고를 넘어야 될 위치에 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도라지죠. 도라지는 먼저 그럼 도라지는 어디 좋는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왜 도라지를 공부를 하는가? 도라지는 이제 기관지, 천식, 우리처럼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기관지가 안 좋아요. 폐, 기관지 이런 쪽.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도라지 사포닌이 좋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라지 사포닌을 6개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 실제 이제 많이 이제 흡수되는 형태는 4종류입니다. 그래서 프레티코돈, D에서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이 프레티코돈이라는 거 하는 것은 도라지의 학명입니다. 어쨌든 이 도라지는 요 사포닌이 한 4개 정도가 가장 많이 흡수되는데 요걸 가장 많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재배법에서 보면 잔뿌리가 많이 나야 돼요. 잔뿌리가. 그냥 도라지 뿌리 하나만 쭉 나 있는데 그게 사포닌이 많이 있느냐?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럼 어디에 많이 있느냐? 잔뿌리에 많이 있다. 그리고 뭐 한다? 잎에 많이 있더라. 이상하죠? 그럼 인삼은 어때요? 인삼도 마찬가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뭔가가 하나 탁 떠올라야 되죠? 뭐가 떠오릅니까? 사포닌이 뿌리에만 많다고 생각했는데 잎과 줄기 얘도 많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떠올라야지. 그 5년간 6년간 재배하고
뭐 도라지는 어떤 거는 뭐 15년, 20년까지 재배한다. 너무 힘들잖아. 그전에는 수익이 없잖아. 그럼 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스마트한 방법이 뭐냐? 스마트 농산업 분야에서 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경영을 하는데 원년간 수익이 하나도 없다. 투입만, 인풋만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농사 못 짓죠? 그렇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나온 게 뭐냐? 분석을 해보니까 이 잎하고 줄기에 많더라. 그리고 이제 가는 뿌리 얘 많더라. 이걸 이제 차단한 거죠. 그럼 차단하면 굳이 5년, 10년 또는 6년간 재배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짧은 기간에 잎하고 줄기를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해서 그걸 뭐라 한다? 새싹이라고, 새싹. 그래서 새싹삼. 도라지도 새싹 도라지 하면 되겠죠? 이거예요. 이거는 몇 개월 만에? 길어야 8개월, 10개월. 보통 4, 5개월 만에도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논밭에다 할 수는 없죠. 이거는 이제 새싹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베드가 있다. 이 베드는 뭐예요? 이거 베드. 베드 알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구멍을 만들어서 딱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넓으면 조파로 하든지 쭉 이렇게 해놓겠죠? 싹을 틔운 걸 여기에 심는 거예요. 어디서? 인도하에서. 실내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실내에서 이렇게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해줘야 될 게 뭐가 있나요? 실내에서 재배를 한다. 뭘 해줘야 돼? 잘 키워야 되잖아. 그죠? 처음에 살기 위해서, 자, 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뿌리에서 뭘? 수분과 양분. 지상에서는, 위에서는 빛이잖아, 라이트. 그죠? 햇빛. 이것만 주면 되죠? 그러면 싹을 틔워서 싹 틔운 것이 자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싹 틔운 거 요만큼 자란 것을 뭐 새싹삼, 새싹 도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포닌만 얘기했을 때입니다. 사포닌만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요즘 새싹삼에서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은 그 돌솥밥 같은 데 해서 하나씩 넣고 하는 경우도 있죠. 삼계탕 같은 데도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이렇게 재배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겠죠? 위에 지상부가, 줄기가 이렇게 자랄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줄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다가 양액을 일정하게 채우고 얘가 자라면서 흡수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래쪽에 호수 파이프 관이 지나가면서 여기다가 이제 수분을 공급하는 공급기가 있겠죠. 하면서 위에 분무를 쫙 해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수분 공급해 줄 때 이 양분 필요한 양분이 있죠. 16도의 원소 배웠죠, 그죠? 천, 스피커, 가마, 북연극설, 망모라 중에 CHO 빼고 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양액이라 그래요, 양액. 그 배양할 때는 쓰는 건 배양액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양액을 밑에서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물에 잠겨 있으면 어때요? 뿌리가 썩어버리죠. 그래서 한 번씩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쭉 자라는 거죠. 위에 지상부는 이렇게 자라죠. 그런데 말입니다. 얘가 싹만 나는 게 아니죠. 자라야 되잖아. 자라기 위해서는 빛이 있어야 되죠. 그럼 그 빛은 어떤 빛이다? 오픈해 놓아도 되겠죠. 위를.
천장을 오픈해 놓으면은 요게 키가 아무리 많이 커도 20cm 정도밖에 안 커요. 그럼 실내에서 우리가 생산을 하는데, 그럼 1단만, 여기 하단, 여기 1단만 해서 재배를 한다 하면 경제성이 없겠죠. 그럼 이걸 2단, 3단, 4단, 5단까지 올리는 거예요. 높게. 이렇게. 5단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많게는 10단, 20단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좁은 면적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빛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빛이 없어요. 빛이 어디 있나요? 라이트, 빛이 어디 있나요? 빛을, 인공빛을 쓰는 거예요. 인공빛. 그러면 인공빛은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 소위 비주얼 라이트 있죠? 비주얼 라이트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빨강하고 청색, 보라색이죠. 요 광을 주사를 하는 거예요. 요게 뭐냐? 광합성에서, 요거는 640에서 760 나노메타. 요것은 430에서 360에서 430. 이 정도의 광을 주사를 하니까 광합성이 증가해서 얘들이 잘 자란다는 얘기. 그럼 다른 광은 필요 없어요. 요 광만 해줘도 돼. 그럼 잘 자라. 그럼 요걸 뭘로 할 거냐? 그래서 나온 게 LED 등이 나온 거죠. 그럼 LED라는 특징이 뭐예요? 빛이 분산되지 않는다. 직접 주사를 하는 거예요. 직접 주사를 하니까 우리 에너지 효율 면에서 엄청 효율적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지금 대세잖아요. 이게 스마트 농업이에요. 스마트 농산업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한 분야다. 그 원예에서 주로 원예 작물을 하면, 요즘 도시농업 들어봤나요? 도시농업이 뭐예요? 옥상에서도 키울 수 있고 실내에서도 키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 농업 많이 얘기되죠, 그죠? 스마트 농업 얘기하는 게 주로 전부 이겁니다. 거의 이거예요. 그럼 빛을 어떤 빛을 쓸 거냐, 그 몇 단을 할 거냐, 아니면은 배양액을 어떤 배양액을 쓸 거냐 할 때 골주를 어떤 걸 쓸 거냐, 그 모종을 어떤 걸 할 거냐 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경작하고 있는 노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거하고 경쟁이 되어서 된다 안 된다, 그거하고는 경쟁을 하면 안 돼. 다른 특용 작물하고 경쟁을 해. 그 인삼 5년근 6년근 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새싹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새싹이 왜 인기가 있고 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 많이 섭취를 할까요? 보리도 새싹 보리 들어봤죠? 당뇨에 좋고 뭐에 좋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전부 이렇게 해서 생산을 할 수가 있다. 집약적으로 아주 인텐시브, 말 그대로 아주 집약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요만한 면적을 가지고 내가 새싹 보리를 생산한다 하면은 노지에서 재배하는 거에 1년 생산량을 비교했을 때 100배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럼 뭐 100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자, 노지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면적이 얼마다? 1헥타르로 합시다. 1헥타르. 됐나요? 1헥타르 있다고. 1헥타르가 몇 제곱미터죠? 또 봐라. 10,000제곱미터죠? 가로 100m, 세로 100m, 그죠? 요게 10,000제곱미터 1헥타르입니다. 100아르라고 하죠. 1아르가 100제곱미터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요 면적하고 100배라고 했으니까 요 면적을 100으로 나누면 동그라미 2개 떼야 되겠죠. 그럼 얼마다? 100제곱미터죠. 가로 10m, 세로 10m. 됐나요? 이 안에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새싹 보리만큼 생산을 해내자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럼 어떻게 한다? 여기는 내가 보리를 재배를 했어. 보리를 통상적으로 언제 파종하나요? 10월 하순, 11월 초죠, 그죠? 10월 하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해. 또 바깥에서 새싹을 보리를 하면은 흙도 묻고 조금 그런 게 있죠, 그죠? 깨끗하지가 않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한 건데 새싹을 일단 한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요걸 한번 한다면은 이제 요만한 면적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게 1제곱미터에 가로 세로 1제곱미터죠. 1제곱미터에 얼마나 생산하느냐면 아무리 많이 해본들 1kg 밖에 안 돼요. 1kg. 그죠? 그러면 요 전체 면적을 보면은 만을 곱하면 몇 킬로죠? 10,000kg니까 10톤이죠. 그럼 10톤을 생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좁은 면적에 어떻게 해서 10톤을 생산할 거냐 하는 거죠. 가로 10m, 세로 10m. 일단은 이 단수를 무한대로 높일 수가 있어요. 무한대는 그렇지만 나는 20단까지 올리겠다 하는 거예요. 20단. 20단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몇 배예요? 일단 20배가 면적이 증가하죠. 그럼 면적상으로 보면 어때요? 10배만 하자고 그러면. 10배만 하면 이게 1000제곱미터죠. 맞나요? 100제곱미터에 10배니까 1000제곱미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새싹 보리를 생산하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2주밖에 안 걸려요. 그럼 한 달에 2회를 한다. 그 1년은 12달이니까 48회를 하는 거예요. 그럼 48회 다는 그거하고 배는 시간하고 있으니까 절반만 한다고 가정합니다. 그 24 곱하면 얼마예요? 24,000이죠. 그 24,000kg 24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몇 톤이에요? 10톤이죠. 이거보다 24배 생산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이게 뭐다? 240배죠. 24배가 아니고. 이게 뭐다? 인텐시브 크라핑 시스템. 크라핑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인텐시브, 하게 집약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스마트 농산업이에요. 전부 이거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요즘 산업이 그러면 이제 이걸 갖고 뭘 할 거냐? 그러면 이건 시설 장비죠. 결국은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입비가 많이 든다는 게 이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교수님, 그러면 이게 영양적으로나 우리가 흡수를 먹었을 때 노지에서 재배한 거하고 차이가 없느냐?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같은 새싹 보리예요. 그러니까 필드에서, 논에서, 밭에서 재배한 거하고 실내에서 재배한 거하고 차이는 뭐예요? 일단은 안에서 재배하니까 청결할 것 같다. 그죠? 바깥에서 한 거는 흙도 묻고 조금 식기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안에서 실내에서 재배한 것은 바로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섭취할 수 있는, 가공까지 갈 수 있는 작물들은 여기가 가능하다. 스마트 농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어떤 작물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원예 작물까지도 다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향기 내는 향료 작물, 향신료 작물들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총막 내에서 가야 된다. 가장 비싼 작물 쪽으로 가야 된다. 돈이 되는 작물 쪽으로. 그게 스마트 농업의 갈 길이에요. 그런데 스마트 농업이 벼를 안에서 재배한다, 보리를 재배한다, 호미를 재배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인텐시브하게 하면서 청경채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산해서 바로 소비자분들이 드실 수 있게끔 하는 작물들은 여기에 포함시키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 농업 시대라고 하지만 투입비,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얘기하면 LED를 쓰면은 일단 전기가 필요하죠. 그죠? 붉은색 광, 청색 광 두 종류만 하더라도 전기가 적게 들지만 그래도 광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어디서 끌어온다? 왜냐하면 청청이 다 해야 돼. 10층이든 20층이든 다 조사를 다 해줘야 돼요. 빛을 쬐는 걸 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전기는 어디서 오느냐? 한국전력에서 끌어올 거냐? 아니면 내가 태양판을 위에다가 지붕에다가 또는 옆에다가 설치해서 이 전기를 쓰느냐? 아니면 그걸 보내고 받아 쓰느냐? 이거예요. 전기는 자가 소비를 한다. 일단 빛에 관한 거는 그 다음 겨울에 춥다. 그럼 히팅을 해야 되죠. 여름에는 더우니까 온도를 낮춰야 되죠. 이런 쿨링 하는 것까지. 그럼 물로 할 거냐? 물 있죠. 물을 데워서 할 거냐? 물을 식혀서 할 거냐? 등등. 그럼 지하수가 또 필요하겠죠. 지하수 상수도는 비싸서 지하수를 판다. 지하수가 있는 곳이라야 된다. 그것까지 설계에 다 나와야 됩니다. 그게 스마트 농업이 좀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죠. 공기가 그러면 옆에 공장이 있는데 뭐 시커먼 전기가 막 나오는데 그 옆에 이래 하면 되느냐? 안 되겠죠. 가능하면은 깨끗한 환경이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 다 그게 이겁니다. 스마트 농업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재들, 도구들, 그리고 물, 양분,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학습하는 것이 스마트 농산업에 들어가 있다. 그럼 이것만 하느냐? 이거는 실내고, 실외에서 하는 스마트 농업은 뭐냐? 실외에서는 우리가 드론 있죠. 드론으로 농약을 치거나 작황을 예측하거나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스마트 농업의 하나예요. 그러면 병이 발생했다 예찰하는 거. 얼마큼 발생했으니까 농약을 언제 쳐야 되겠다. 아니면 이걸 분석을 해서 이렇게 재배를 하니까 병이 많이 발생하니까 적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등등의 일련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스마트 농업이에요. 그러면 전부 데이터 그리고 또 정밀 농업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 스마트 농산업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클로징합니다.